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제주도 비신굴이라는 마을에서의 메고 할망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 제주도의 메고 할망. 제주도에는 여러 일화가 전설처럼 전해지는데 이 중 한 여인의 한 맺힌 복수극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옵니다. 고려시대 말기에 제주의 한 마을인 비신굴에는 아리따운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비신굴이라는 마을은 유목민이 주로 살았다 하여 그렇게 부르는데 이 마을엔 이 처녀를 사랑하는 무지렁이 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이 총각의 속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부모님의 소개로 이웃 마을의 총각에게 시집을 가버렸습니다. 허나 이 무지렁이 총각은 그녀를 사모하는 마음을 접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게 그녀의 남편에게 접근하여 사냥을 함께 가자고 하고는 그를 죽이고 시신을 나무 밑에 파묻은 다음 혼자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신부의 남편이 사라지자 마을은 벌컥 뒤집어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뿔뿔이 흩어져 그를 찾아보았지만 그녀의 남편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결혼한 지 채 1년도 안 되어 과부가 된 그녀는 혼자서 몇 년을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무지렁이 총각은 그녀에게 접근하여 굳은 일을 가리지 않고 그녀를 도와주었습니다. 몇 해가 지났고 그녀는 그가 자기의 남편을 죽였다는 사실도 모르고 그 총각의 정성에 감복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둘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한 해에 아들을 하나씩 낳아 7 형제가 되어 남 부러울 것 없이 행복한 날들을 보내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와서 사냥과 농사 모두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일손을 놓고 마루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는 마당에 떨어지는 빗물이 거품을 내는 것을 보고 한참을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한 부인은 비가 와서 사냥도 못하게 되었는데 왜 웃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별일 아니라고 했지만 여인은 자꾸 실실 웃는 남편이 이상해서 부인은 자꾸만 말해달라 하였습니다. 남편의 세월도 이만큼 흘렀고 옛 남편은 잊었을 것이야. 아이들도 이미 7 형제나 되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설마 어쩌지는 않겠지 라는 생각으로 자신이 그녀의 전 남편을 죽인 일을 모두 말해버렸습니다. 마당에 떨어져 거품을 내는 빗물이 마치 당신의 전 남편이 죽을 때 흘리던 핏물같이 보여 웃었소. 이미 많은 세월이 흘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막상 그런 얘기를 들으니 부인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곧 정신을 차려 아무렇지 않은 듯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고 다음 날 나무하러 가는 척하며 산에 올라가 전 남편의 시체를 수습하여 곧바로 관하로 달려가 통곡을 하며 자초지종을 설명하였습니다. 비신굴에 사는 아무개는 제 남편인데 살인을 하였습니다. 전 남편을 죽이고 저와 결혼을 하여 살았는데 지금까지 살인자인 줄 모르고 함께 살며 아들 형제를 7이나 낳아 살아왔습니다. 모두 죽여주십시오. 그러자 관아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들까지 모두 죽이면 어찌하느냐. 하나는 살리도록 하여라. 그러자 여인은 답했습니다. 이런 종자를 그대로 두었다가 다시 이런 일을 저지르면 어찌하옵니까? 모두 죽여주십시오. 결국 남편과 자식들을 모두 죽게 한 그녀는 자신의 무덤을 손수하고 질경이로 기름을 짜서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덤에는 작은 구멍만 남게 되었는데 마을 사람들에게는 구멍으로 불빛이 새어나오지 않게 되면 구멍을 막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생명을 다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전 남편의 원수를 갚았기 때문에 열려라 하지만 자식들마저 모두 죽였기에 매정하고 스스로 땅에 묻힌 할머니라고 하여 메고 할망이라고 불렀다 합니다. 그 이후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씩 비신굴을 떠났고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는 폐촌이 되었답니다.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고려시대 말 제주도 비신굴 마을에 살던 여인이 이웃 마을 총각과 결혼했으나 그녀를 짝사랑하던 무지렁이 총각이 그녀의 남편을 살해 여인은 나중에 무지렁이 총각과 결혼해 7 아들을 낳았으나 총각이 과거의 살인을 고백하자 충격받은 여인은 그 사실을 관아에 알려 남편과 모든 자식들을 사형에 처하게 함. 스스로 무덤을 파고 질경이 기름을 짜서 들어간 뒤 사람들에게 자신이 죽으면 구멍을 막으라 부탁한 뒤 목숨을 끊음. 그녀는 메고 할망으로 불리며 비신굴은 폐촌이 됨. 두 번째 이야기, 고모의 정신병. 제게는 고모가 2분 계십니다. 2분 중 작은 고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인이 된 후 고모를 안 배웠지만
제가 어렸을 적 고모는 비오는 밤마다 우리 집에 전화를 해서 저주의 욕을 퍼붓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전화 받는 사람이 저든 아버지든 어머니든 가리지 않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상스러운 욕을 퍼부어 대셨죠. 우리 집뿐 아니라 비오는 날 밤이면 일가 친척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하면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쾌청한 날씨에는 대체로 말짱하시고 가끔은 불쑥 찾아와서는 용돈도 주고 가는 분이셨죠. 물론 용돈 주시고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셔서 욕을 퍼부어대며 용돈을 뺏어간 적도 많고요. 그런데 이 고모가 어릴 적에는 그렇게도 유순하셨답니다. 수줍음도 많고 조신하고 낯도 많이 가리고 예의도 참 바르셨다네요. 지금은 스물되어 저수지가 되어버린 고향에서 사셨는데 시골집이 스물지구로 결정되고 이사 날짜가 곧 다가오던 어느 비오던 날 밤 갑자기 까마귀 떼들이 유별나게 한참 동안 울어대더랍니다. 그와 동시에 고모가 갑자기 경기를 하시고 의식을 잃었는데요. 깨어나신 후부터 고모의 이상한 행동들이 시작됩니다. 엑소시스트에서 빙의된 딸아이 마냥 정신줄을 놓고 욕을 퍼붓더랍니다. 상대를 가리지 않고 말이죠. 이러한 증상은 대낮에도 가끔 나타났지만 비오는 날 밤에는 특히 심했다는군요. 아무튼 세월은 흘러 어찌어찌 조금 부족한 분께 시집도 가시고 자식들도 낳아 사셨는데 그 고질적인 병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정신병원에 데려가 봐도 친척들이 윽박질러 봐도 증세는 더 심해졌죠. 더구나 고모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 돌아가신 후부터는 불쑥 찾아와 난리를 피우고 전화로 욕설을 짓걸리는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신기하게도 고모가 확 변해서 욕을 할 때는 목소리도 동시에 변했습니다. 평소에는 좀 허스키한 목소리인데 발작하면 날카롭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요. 이에 가족끼리 모여 상의 끝에 용한 무당에게 구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날은 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서 구슬하기로 되어 있는데 구슬할 거라는 사실을 고모에게는 비밀로 하고 차에 태워 산속으로 데려가려 했는데요. 놀라운 건 고모가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이었죠. 평소처럼 친척들이 방문한 건데도 우리를 보는 순간 표정과 목소리가 확 달라지더군요. 자기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다들 왔느냐며 아주 동네방네 떠내려가게 악다구를 쓰시고 욕을 하시며 용을 쓰시는데 어디서 그런 힘이 솟는지 엄청난 괴력으로 장정셋이 덤벼도 쩔쩔맬 정도였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날 고모집 동네는 좋은 구경거리가 난 거죠.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구경하고 저는 창피하고 무서워서 숨어있고 시름 끝에 발악을 하는 고모를 강제로 차에 실어 우리는 굿판이 벌어질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어째 차에 태우니 탔자마자 얌전해지시대요. 다들 굿판이 벌어질 산속에 도착하고 굿을 하려는데 무당이란 사람이 자기도 장담은 못한다고 합디다. 고모에 붙은 귀신이 너무 오래 눌러붙었다면서 말이죠. 하긴 당시 그런 증상이 나타난 지 30년이 훌쩍 넘을 정도로 긴 시간이긴 했죠. 그러더니 매듭 젖은 빨간 보따리를 가리키며 굿이 잘 돼서 귀신이 나가면 매듭이 잘 풀릴 거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쓰던 용을 쓰던 안 풀릴 거라는 이해 못할 말을 하대요. 암튼 굿을 마치고 보따리를 풀어야 치려는데 역시나 안 풀립니다. 고모는 시종일관 일그러진 표정으로 비실비실 웃고 계시고 굿은 실패했고 가족들은 허탈하게 하산합니다. 하산하기 전에 무당이 그러더군요. 산 타고 내려가는 길에 헛것을 보거나 이상한 소리를 들어도 신경 끄고 그냥 내려가라는 것이었죠. 가족들이 터벅터벅 산길을 타고 내려오는데 어디선가 자꾸만 여자들이 웅성웅성 거리고 까르르 웃는 듯한 소리가 들립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말이죠. 인기척도 없고 좀 외진 산길이라 지척에서 그런 소리가 나면 분명히 사람이 보일 텐데 아무도 안 보였죠. 더 신기한 건 그 웃음소리 웅얼대는 소리가 산길 내려오는 내내 들렸다는 겁니다. 겁에 잔뜩 질린 가족들이 산 입구에 차까지 도착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다만 내려오는 내내 기묘한 웃음을 짓는 고모의 섬찟한 얼굴 밖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일 이후로 친척들은 고모를 포기하게 됩니다. 전화번호도 다 바꾸고 연락을 끊어버렸죠. 그런 결정을 내린 친척들이 야속하고 고모가 불쌍하긴 했지만 나머지 사람들의 고통이라도 줄여야 했습니다. 고모가 불치에 정신병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귀신이라도 들린 건지 그리고 하산할 때 산길에서 계속 들리던
여자들의 웃음소리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아직도 궁금하네요. 세 번째 이야기, 사이코패스. 내가 군대 전역하고 카페에서 알바를 했던 적이 있어. 오후부터 마감까지 하는 파트타임 근무였는데 당시에 파트마다 근무자가 항상 3명이서 돌아갔었지. 알바 2명과 직원 1명으로 이렇게 거의 같은 멤버로 돌아갔었는데 거기 일하던 형 하나가 몸에 문신이 참 많았지. 이 형을 문신형이라고 할게. 근무 시간은 오후 3시에서 10시까지였고 남자만 3명이다 보니 서로 죽도 잘 맞고 호흡도 잘 맞아서 주문이 밀리거나 한 일이 없었어. 기존에 다른 근무자가 있었는데 말도 없이 그만뒀다고 해서 내가 들어간 거였고 문신형이랑 직원은 동갑이라서 서로 이미 굉장히 친해 보였지. 나도 형들이 잘해줘서 좋았고 형들도 나한테 뭐 기분 나빠하거나 예의 없다던지 그런 말도 안 했어서 재밌게 일을 했었어. 보통 실수를 하면 매니저나 점장은 엄청 뭐라고 했었는데 오후 파트 직원은 엄청 잘해줬지. 이 문신형도 엄청 잘 대해줬어. 내가 첫 근무하던 날 점장이 포스만 보라고 해서 가만히 주문만 받고 있는데 문신형이 나한테 와서 4번 받았냐? 음료 마셨냐? 우리 음료 공짜로 마실 수 있는 거 들었냐? 이런 걸 얘기해 주셨고 점장한테 가더니 점장님 제 아직 4번 아직 안 나왔는데 제 4번 찍고 음료 마시면 안 돼요? 일하다 보면 목 타는데 대신 저는 오늘 안 마실게요. 이러면서 엄청 챙겨줬단 말야. 다들 서로서로 친하고 해서 나 혼자 뻘쭘한 상황이었는데 본인 거 안 마시고 내가 마시고 싶은 걸 직접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고 정말 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지. 그것 말고도 레시피를 쉽게 외우는 방법이라든지 청소 꿀팁 등을 말해주며 엄청 많이 챙겨줬어. 그러다 보니 난 저절로 이 형한테 의지를 하게 됐고 문신형이 부탁하는 거면 다 들어줬었어. 휴무를 바꿔달라던지 원래 휴식이 30분인데 일이 생겨서 40분만 쉬고 오겠다고 해도 다 들어줬지. 내가 형한테 얼마나 고마워하는지. 그래서 난 형한테 받은 만큼 돌려줬다 생각했어.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점장도 그러고 매니저도 그러고 오후 직원 형도 슬금슬금 나를 멀리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나는 왜 그러지? 내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문신형이 휴식 간 사이에 살짝 물어봤어. 저한테 뭐 화나신 거 있으시냐? 제가 혹시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말씀해달라. 그랬더니 아니라면서 화 안 났다고 그러길래 그런갑다 하고 넘어갔지. 근데 몇 시간 지나고 나서 라텍스 장갑이 다 떨어진 거야. 서랍에서 꺼내야 되는데 문이 뻑뻑해서 잘 안 열리는지 끙끙대길래 내가 도와드려 하면서 열어줬지. 그랬더니 나를 막 벌레 보듯 쳐다보면서 뭐야 무섭게 이러면서 인상을 있는 대로 쓰고 가더라고. 이때쯤부터 뭔가 있구나 생각을 했어. 근데 아무리 생각하고 떠올려봐도 내가 잘못한 게 전혀 없고 주문 밀린 것도 없었고 그렇다고 예의 없게 행동한 것도 없었는데 다들 왜 그러지? 라고 생각만 했단 말이지. 그러다 근무한 지 딱 한 달째 되던 날 회식을 하게 됐는데 오후에 가끔 마주치는 누나랑 나만 유일하게 흡연자라서 술 마시다가 같이 담배를 피러 나갔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오후 직원들이랑 문신형이 요즘 뭔가 이상하다고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는 것 같다고 하니까 그냥 기분 탓이다. 어차피 우리는 알바야 라고 하시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지. 대충 얘기하다가 누나는 먼저 들어가고 나는 배 아파서 화장실을 갔어. 변기에 앉아있는데 한 몇 분 흘렀나. 문신형이랑 직원형 둘이서 대화하면서 들어오대. 문신형이 그러는 거야. 어제 봤는데 그 새끼가 손님 커피에다 침 뱉더라. 휴식 때 들어보니까 니 욕하더라. 우연히 봤는데 몰래 창고에서 케이크를 꺼내 먹더라. 등등. 근데 이것들을 자기한테 다 들켰는데 비밀로 해주는 대신 내 부탁 다 들어주는 거다. 나도 나쁜 놈인 것 같다 라면서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막 지어내더니 나를 완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너무 당황스럽거니와. 이 문신형이 여태껏 직원들한테 이런 거짓말을 쳐서 다들 나를 그렇게 본 거구나 싶고 이걸 어떻게 하지? 해명을 해야 하나? 아니, 내가 왜 해명을 해야 하지? 혼자 변기 위에 앉아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어.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문신형은 기존에 일하던 아주 친절한 일 잘하는 사원이고
게다가 이미 사람들한테 빠져나갈 구멍도 없이 저렇게 약을 쳐놨는데 내가 말을 한다고 들어줄 것 같지도 않고 너무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야. 이게 뭔 상황인지도 모르겠고 아무렇지 않게 통화하고 오는 척하면서 들어가서 그 누나한테 담배 피러 가자고 데리고 나갔어. 나가서 내가 화장실에서 들은 얘기를 다 했더니 정말 덤덤하게 알고 있어. 그 새끼 나한테도 네 얘기하더만. 내가 벙쪄가지고 있으니까 너를 오래 본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를 못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봐도 걔 이상해라고 하더라고. 그나마 이 누나 나도 있어서 안심이 되는 거야. 이게 뭐라고? 내가 왜 안심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 할 일만 제대로 하면 되는 거고 누나도 곧 그만둘 건데 같이 갈 거면 각오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아무렇지 않은 척 들어가서 앉았는데 문신영이 대뜸 둘이 연애해. 왜 이렇게 늦어? 이라면서 능청을 부리는데 그동안 봐왔던 좋은 형의 이미지고 뭐고 싹 날아가면서 진짜 좁히고 싶었지. 그때 누나가 무표정으로 그러는 거야. 거짓말은 들키면 재미없는 거야. 당시 그 누나 나이가 28살이었고 내가 25살이었는데 참 존경스러운 거 있지. 근데도 문신영 그 새끼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술만 처마시고 떠들더라고. 어쩜 그렇게 사람을 이간질을 시켜놓고 지는 완전 천사인 마냥 그 연병을 떠는지 이해가 안 되었지. 그때 누나가 그냥 조용히 너 할 일만 똑바로 실수 없이 하면 그만이라고. 저런 애랑 엮이면 괜히 너만 피곤해진다고 해서 조용히 왕따처럼 6개월 정도 일만 했던 것 같아. 그냥 정말 조용히 일만 하다가 그만뒀는데 그 누나도 그렇고 문신 그 새끼도 지금 뭐하고 살고 있을지 궁금하네. 네 번째 이야기, 삼촌이 폐가에서 기절했다. 친구 삼촌이 젊었을 때 일입니다. 아마 혼자서 전국을 배낭여행을 할 때 겪었던 일인 것 같아요. 친구 삼촌이 젊었을 때 뜻깊은 일을 해보고자 혼자 여러 곳을 보러 다닌다고 짐 싸고 혼자 여행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니 기백도 대단하고 또 대담하고 담력이 셌다고 합니다. 귀신을 봐도 혼자서 잔처리를 다하고 잘 이겨낸다고 하던데 오히려 그런 상황을 즐겼다고 하네요. 하지만 여행을 그만두고 집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전라도의 어느 동네였는데 그때 민심이 야박했던지 하필 그때 잘 곳을 못 구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녔다고 하네요. 그냥 심심하고 그러니까 혼자서 소주 2병 정도 마시고 잘 곳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마을 한 곳을 돌아다니다가 어느 굉장히 크고 멋진 집을 발견했는데 집은 2층 집이었고 마당도 있고 뭔가를 풍기는 집이었다고 합니다. 기웃거려 보니 아무도 안 사는 듯하였고 웃기게도 대문이 열려 있었다고 하네요. 그 삼촌은 찬스라고 생각하고 폐가 나 사람이 안 살아도 오늘 하룻밤 거기서 자겠다고 생각했나봐요. 집 안에 들어섰는데 뭔가 이상하고 음침한 기운이 온몸으로 느껴지는 것이 꺼림직하고 다리털들이 삐죽 서는 듯 하였으나 어쩌겠습니까. 잘 곳이 없는데 마당 쪽을 둘러보니 왼쪽에는 굉장히 큰 나무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작은 나무들이나 풀 종류와는 다르게 굉장히 크고 한눈에 확 들어오는 나무였다고 합니다. 오른쪽에는 누가 파헤쳐 놓은 나무들하고 풀들이 널브러져 있고 집으로 들어가는 대문은 반 정도 열려 있었다고 합니다. 집 안에 들어가니 뭐랄까 폐가도 아닌데 누가 살다가 뛰쳐나간 집 같은. 이리저리 둘러보았지만 사람 기척은 없고 좀 지저분하게 가구들이나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었지만 삼촌은 술도 좀 취해 있었고 잘 곳도 필요했죠. 무섭고 음침하지만 거기서 하룻밤 머물고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했답니다. 안방으로 추정되는 방으로 들어왔는데 일단 무서우니까 구석진 곳으로 자리를 잡고 잠을 청하려고 몸을 부시럭 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고 소름 끼치는 느낌이 들어 방 주위를 둘러봤는데 천장 쪽에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 있었다고 하네요. 왜 뚫려 있지? 조명 달려고 뚫어놓은 건가? 하며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고 자려고 하는 순간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 삼촌이 돌아다니면서 무서운 일도 많이 겪고 귀신도 많이 보았다고 하는데 무서워서 온몸이 꼼짝달싹 못하는 건 있었지만 이번엔 완전 패닉 상태를 넘어 기절한 건 처음이라고 하네요. 구석에 자리 잡고 자려고 주위를 둘러보고 천장을 보았을 때
안방 천장에 구멍이 뚫려져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거기에 시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고 하네요. 집이 2층 집이었는데 위층 방에서 자살한 사람의 시체가 늘어져서 뚫린 천장을 넘어서 시체가 축 늘어져 있었던 거죠. 당시 삼촌 머리맡 위에서 다리가 대롱대롱 흔들렸고 삼촌은 그걸 보고 완전 패닉 상태에 빠져 기절한 것입니다. 차라리 기절한 게 다행이겠죠. 그걸 보고 누가 제정신이겠어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많은 사람들이 삼촌 주위에 있었고 경찰들 몇 명이 와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어쩌자고 여기 와서 잤냐고, 왜 이런 곳에서 잤냐고 막 뭐라 그러시더래요. 원래 그 집에서 사람이 살았는데 오랫동안 기척이 없고 또 이상한 기운이 들고 무엇보다 대문이 활짝 열려져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고 들어와 봤더니 2층에서 자살한 사람 시체는 늘어져서 천장이 뚫려져 있는 안방까지 내려와 대롱거리지. 어떤 젊은 남자는 기절했지. 그래서 발견됐다고 하네요. 경찰이 자살한 지는 꽤 됐다고 말해주더군요. 근데 안방에 동그랗게 천장이 뚫린 건 누가 일부러 뚫어놓은 것처럼 정확하게 뚫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집이 그 마을에서 유명한 폐가라고 하네요. 사람이 한 달 이상 못 버티고 뛰쳐나오는 집인데 마당에 있는 큰 나무에서 사람들 많이 자살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자살한 사람은 그 집에 얼마 전까지 살던 중년 부부의 딸이었고 중년 부부는 사라진 거죠. 어쨌든 삼촌은 짧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런 장면을 목격했는데 여행은 물론이고 몇 달 동안 아무것도 일에 손에 잡히지 않았죠. 꿈에서 계속 눈앞에서 늘어진 시체다리가 대롱거리고 그때의 그 기분이 느껴져서, 그리고 왠지 어둠 속에서 자신을 보고 비웃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5번째 이야기, 기숙사의 울음소리. 저는 무서움을 전혀 안 타는 편은 아니지만 어지간한 공포영화는 혼자서 즐겨보고 무서운 이야기하는 것을 미치도록 좋아합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항상 저의 담력을 어느 정도 인정했었죠. 그래서 전 공포영화 같은 데서 귀신을 보고 얼어서 꼼짝 못하는 장면을 볼 때마다 정말 왜 저럴까? 그냥 도망가거나 하면 될 텐데 하면서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섬뜩한 울음소리를 조용한 새벽에 듣자마자 온몸이 굳고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쭈뼛쭈뼛 섰으며 볼까지 저리더군요. 혹시 고양이가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까봐 말씀드리자면 저는 정말 시골에서 자라서 고양이의 교미철에 나는 애기 울음소리를 10년 넘게 듣고 컸습니다. 그 산을 쩌렁쩌렁 울려대던 고양이의 애기 울음소리. 허나 그 울음소리는 절대 고양이가 낼 수 없는 사람의 소리였습니다. 아무튼 그 울음소리가 왜 그렇게 섬뜩했느냐. 소리를 듣고 소름이 끼쳤던 그 순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2시에 인근 농가에서 학교 기숙사 바로 뒷마당까지 찾아와 우는 여자는 없을 뿐더러 제가 들었던 그 울음소리는 제 느낌에 분명히 젊은 여자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정말 점고하니 맺힌 울음소리. 아기 엄마가 아기가 죽어서 너무 슬퍼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2번째는 제가 바라보고 있는 대략 20cm 정도 되는 벽 너머에는 이제는 너무 오래돼서 쓰지 않는 책상과 의자들, 그리고 폐건축 자재들이 창문 높이까지 쌓여 있어서 사람이 그곳에서 울고 있기에는 불가능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 살짝 열려있는 창문을 타고 바로 넘어오는 울음소리는 마치 20cm 정도의 얇은 벽을 사이에 두고 누군가가 벽 바로 앞에 붙어서 내는 소리였습니다. 침대에 앉아있는 저와는 대충 1m 정도의 거리.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내는 소리였습니다. 정말 벽 넘어 보이지 않는 바로 앞에 젊은 여자 하나가 앉아있다. 폐자재가 쌓여 있어서 절대 불가능한 지점에 제 이성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정말 저는 가위에 눌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괴기스러 울음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그 소리를 내는 존재가 바로 앞에 앉아있다는 것에 극심한 공포를 느껴 앉아서 이불을 더듬던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아마도 한 5분 정도 꼼짝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언가의 소리를 듣거나 본 적이 전혀 없었던 저는 그 울음소리가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가위도 한번 눌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 5분 동안 눈도 뜨지 못하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으나 나는 지금 잠결에 헛소리를 들은 거다. 그러니까 쫄 필요 없고 이불이나 찾아서 자던 잠이나 마저 자자. 이러한 생각이자 자기 최면이었습니다.
어쨌거나 5분 정도가 지나자 잠도 깨버리고 무섭기도 무서운 데다 이 상태로 앉아있는 게 더 무서워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움직여서 이불을 덮고 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찾기 위해 큰 용기를 내어 손가락을 슬며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슬슬 손을 움직여 이불을 찾았고 이불을 덮으며 누우려고 폼을 잡던 찰나 살짝 열린 창문을 타고 한 번 더 들려오는 그 너무너무 선명하고 서러움에 사무친 그 울음소리. 정말 그때의 그 암담한 심정이란 겨우겨우 헛소리를 들은 거라 마음을 잡고 잠을 자려던 저를 확인사살하는 울음소리였습니다. 지금 얘기를 하는 이 순간도 그 서러움에 사무친 울음소리가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평생에 그렇게 서러운 울음소리는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튼 전 이불을 한 손으로 잡은 채 또다시 굳었고 이번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이대로 잠들지 않으면 진짜 어찌 될지도 모르겠다. 저 울음소리는 날이 밝을 때까지 들릴 게 분명하다. 혹시 벽 너머에서 오는 여자가 일어서서 창문으로 날 내려보면 어떡하지? 혹시 창문 열고 넘어오는 거 아냐? 이런 다양한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자 지금 공포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장에 이불을 덮고 누워서 웅크려야겠다. 오직 이 생각뿐이었죠. 그래서 전 100m가 넘는 높이에서 번지 점프를 했던 것보다 더 대단한 용기를 내어 몸을 움직여 이불을 덮으며 번개처럼 누웠습니다.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그날 새벽 늦게까지 오들오들 떨다가 겨우 잠이 들어서 아침에 눈을 떠보니 날이 밝아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알 수 없는 울음소리에 덜덜 떨다가 겨우 잠이 들었고 눈을 뜨니 이미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뜨자마자 지난밤의 악몽이 떠올라 다짜고짜 제 바로 위에서 자던 친구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어젯밤에 자다가 무슨 누름소리 못 들었냐? 그러자 친구가 말했죠. 무슨 소리야? 나 좀 더 잘래. 제 윗칸을 쓰는 친구는 못 들었다길래 제 좌우 침대를 쓰는 친구들에게도 물었으나 모두 못 들었다는 친구들. 그렇다면 지난 밤 절 겁쟁이로 만들었던 울음소리는 꿈이었단 말인가? 하지만 꿈이 아님을 확신하는 건 정말 꿈이 아닌 실질적 공포를 느꼈고 더군다나 제가 휴대폰 폴더를 열어서 시간을 확인했던 것이 너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포기 못하고 옆방에 갔죠. 103호에 가서 애들 하나하나 붙잡고 깨우면서 물어보는데 이놈들도 아는 게 없더군요. 진짜 미치고 팔짝 뛸 것만 같은데 갑자기 한 녀석이 뭔가 생각났다는 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번에 101호의 호상이가 무슨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런데 걔가 구라를 너무 잘 치는 놈이잖아. 그래서 애들이 뭔 헛소리냐고 엄청 쿠사리 줬었어.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 전 그때 바로 이거다. 라고 속으로 외치고 바로 101호로 향했습니다. 101호 문을 열자마자 아직 자고 있는 호상이라는 친구를 깨워서는 다짜고짜 물었죠. 너 울음소리 들었지? 어땠어? 이렇게 허겁지겁 물었습니다. 그러자 잠이 덜 깬 이놈도 눈이 반짝하더니 너도 들었냐? 이러면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호상이에게 언제 그 울음소리를 들었냐고 했더니 자기는 2달 전에 들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꽤 된 거죠. 그 녀석도 저처럼 자다가 잠깐 깨서 화장실에 다녀오고 다시 자려다가 울음소리를 들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전 또 물었죠. 안 무섭디? 엄청 서럽게 울고 그러지 않았어? 이랬더니 그 녀석 대답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진짜 졸라 무서웠어. 진짜 얼마나 서럽게 울었냐면 내가 그 울음소리를 듣자마자 애기 엄마가 애기 죽어서 우는 건 줄 알았다니깐. 진짜 다시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서러운 소리도 같았고 신기하게도 그 소리를 듣자마자 연상했던 누름소리의 주인도 같았습니다. 아무튼 그 녀석은 총 3번의 울음소리를 듣고 날밤을 새다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친구들한테 이야기했는데 평소에도 구라와 뻥을 일삼는 놈이라 친구들에게 쿠사리만 먹었던 거죠. 그렇게 찜찜함과 처음 괴기 현상을 접했다는 두근거림과 설레임 그리고 공포감이 한데 섞인 감정을 지닌 채로 수업을 들었고 밤에 기숙사로 돌아와서 공부 좀 하다가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희 방 6명 중 유일하게 선배인 3학년 선배가 야자를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선배한테 인사를 하고 멍하니 쳐다보다가 전 뭔가 퍼뜩 떠올라 선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배님,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말입니다. 지난 3년간 기숙사에 지내시면서 울음소리 같은 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선배는 정말 시큰둥하게 울음소리 들었냐? 그 서러운 울음소리. 그거 애들 한 번씩 듣더라고. 난 들은 적 없는데 1학년 때 네 옆자리 쓰는 내 친구가 들었어. 난 들은 적 없어서 모르겠네. 미칠 듯이 서러운 울음소리라던데. 그때는 애들이 좀 떠들썩하고 다들 무섭다 그랬는데 2년이 지나니까 기억도 안 난다. 내가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때 저는 1학년이라 학교가 아직은 좀 낯설었고 제가 살던 곳이 아닌 타지 유학을 온 거라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학교가 작고 정말 외진 곳에 있으니까 이상한 일도 많이 일어나나 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도 그럴 게 너무 외진 곳에 있고 아침 저녁 안개도 심하게 끼고 뭔가 분위기가 정말 을씨년스러웠었거든요. 그래도 저한테 이런 일이 또 일어나는 것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 이야기를 들은 제 방 동기들도 두려움에 떨었었죠. 아무튼 그렇게 저는 그 이후 아무 탈 없이 1학년을 마치고 겨울방학을 맞았습니다.